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총리가 푸틴 면전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최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한국을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과연 인도 총리는 왜 푸틴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인도의 모디 총리와 푸틴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양국은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고, 두 국가 모두 인구가 매우 많은 국가들이라 비즈니스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에너지 부문 협력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6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인도의 대러시아 수출은 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고객인 셈인데요. AP통신은 양국 정상은 만나 다양한 사안을 다룰 것이다. 러시아 정세와 안보 무역 불균형 브릭스 정상회담 등 현재 러시아는 인도와 나눌 이야기가 매우 많다라며 푸틴이 모디에게 회담을 요청했고 인도가 승낙해서 다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누구와 만나든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인도의 교류에 대하여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히며 인도가 북한과 비슷한 선택을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의 모디 총리는 푸틴을 만난 뒤 푸틴의 입맛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왔는데요. 인도 언론 인드라 포프는 모디 총리가 푸틴을 만나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온 것으로 밝혔다. 최근 한러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도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 동북아의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에 개입을 원치 않는다. 특히 한반도 대한 문제에 인도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라며 인도가 한국의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아야 양국 간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총리가 우려한 대로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앞으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친하게 지내면 친하게 지낼수록 한국과의 거리는 멀어질 것을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러시아에게 경고를 보낸 것에 인도 총리가 특별한 신경을 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힌트는 아미트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가 최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발언 중에 찾을 수 있는데요. 그는 첨단 제조업 강자 한국과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가 힘을 합치면 어떤 분야에서든 고속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반도체 전자기기 부분 등 한국과 더 많이 협력해야만 한다. 인도는 한강의 기적처럼 겐지스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정세에 과하게 개입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기술적으로 우리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 라며 한국을 롤모델로 인도가 성장하길 바란다 전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코로나를 지나며 K-팝이 인도를 거의 점령했다 싶기 때문인데요. 인도 초등학교의 설문조사에선 반의 90% 가까운 학생들이 거의 다 BTS의 팬이다 모두가 한국에 가서 콘서트를 보고 싶다 라고 전해 한국 자체에 대한 인도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끈끈해지는 것이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반한 정책이 부담스러웠던 것인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인도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별개로 독자적인 성장을 한국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라며 인도가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본인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오히려 한국의 칭찬만 잔뜩 듣고 돌아가 버렸는데요. 여러분은 러시아에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여쭙지 않은 도발은 오히려 한국에게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일개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나온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핵 공유가 아니라 핵 자체 배치라는 강력한 카드를 한국에 안겨줄 것임을 예고해 북중러가 벌벌 떨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6월 19일 당일치기로 열린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야근 정치 경제 군사부터 사회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협력 사안들을 담고 있고, 이번 조약의 조항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제4조의 자동 군사 개입 관련 조항으로 사실상 양국이 이젠 서방의 눈치 안 보고 동맹을 맺어버린 것인데요. 북한과 러시아라는 두 핵을 가진 불량 국가의 동맹 소식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의 대권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된다면 초반에 해결할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에 대하여 최근 활발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캠프에서 속속들이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최측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핵실험을 이제 재개할 시간이 다가왔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핵무기의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북중러를 매우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에게 핵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막을 내린 1992년 핵실험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는데, 이를 미국 내에서 재개하면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하겠다고 한 것이니 매우 놀라운 발표였는데요. 이런 의견에 더해 최근 들어 미국 상원에서도 한반도 핵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원 어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핵공유 협정 및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전해 나토와 같이 한반도에 전술 핵 배치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들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도 매우 놀랍고 파급력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운 주장은 트럼프가 제시했는데요. 트럼프는 미 상원의 이런 메시지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 트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의 뜻을 전하며 알려졌는데요. 블링컨은 상원에서 한국의 핵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대처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했고, 캠프 내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으로 핵 공유는 좋은 선택이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내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수 없기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한국 자체 핵 생산을 허가하는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며 트럼프가 미국에 더욱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캠프 내에서 발언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니 북중러가 한국에 핵이 생길까 전전궁궁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며 한국에 핵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비쳤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복잡한 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보시나요?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챙두 제-10으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챙두 제-20이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비행 조종사 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J-11이 새떼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기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J-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J-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이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재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퉁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J-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J-22,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J-20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스촨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J-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아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아디아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롭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E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아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아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E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J-20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J-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미그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J-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J-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J-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J-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DOMINATINATING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J-20 띄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J-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J-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J-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를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J-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J-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공군의 군해병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J-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J-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J-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J-20 도입 속도도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 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정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2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J-22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첫 번째입니다. 과거 12년에 한 번씩 팔았는데 이제는 1년에 34회꼴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찍어내는데 꼴모래도 이처럼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한 두 나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가니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 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2척 줄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동합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 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공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 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 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 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군은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 군 행사에서 K9 A1GY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 지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M이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01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마치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는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일원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 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01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 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 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 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 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 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